아들이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며느리가 혼자 아이 키우기 힘들다고 해서 제가 가진 전부를 보냈어요. 3천만 원이 넘는 돈. 하지만 며느리는 어느 날부터 연락을 끊었고 1년 만에 손녀를 찾아갔더니 아이는 고아원에 버려져 있었습니다. 더 끔찍한 건 아들의 죽음도 단순한 사고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건 제 이야기입니다. 70평생 반찬 장사로 모은 돈, 아들이 남긴 보험금까지. 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요?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더 충격적인 진실을 알게 되실 겁니다. 새벽 5시, 순애는 어김없이 눈을 떴다. 70평생 농사짓고 장사하며 살아온 몸은 알람이 필요 없었다. 무릎을 주물러 관절을 풀고 작은 부엌으로 나가 가스레인지에 불을 붙였다. 반찬 가게 준비를 해야 했다. 시골 5일장 한편에 자리한 순애의 반찬 가게는 그녀의 전부였다. 남편을 일찍 여의고 외아들 준호를 키우느라 젊은 날을 모두 쏟아부은 곳이었다. 고추장, 된장, 각종 장아찌와 나물무침들. 손맛으로 승부하는 이 작은 가게로 아들을 대학까지 보냈고 서울에서 직장을 잡아 결혼까지 시켰다. 사흘 전 통화에서 준호는 다음 주에 손녀 하늘이를 데리고 내려오겠다고 했다. 작년 추석 이후 몇 달째 못 본 손녀 얼굴이 그립고 또 그리웠다. 순애는 하늘이가 좋아하는 동그랑땡과 잡채를 준비해 두겠다고 대답했다. 그런데 그때 준호의 목소리가 이상했다. 요새 힘든 일이 있다는 말과 함께 나중에 뵙고 말씀드리겠다는 말. 그리고 마지막에 덧붙인 어머니 사랑해요라는 말은 유난히 울먹이는 것 같았다. 순애는 그저 회사 일로 스트레스 받나 보다 생각하고 넘겼다. 그때 좀 더 물어봤어야 했다. 그날 밤 자정을 넘어 휴대폰 벨소리가 울렸다. 모르는 번호. 교통경찰이었다. 준호가 교통사고를 당했다는 말. 상태가 심각하다는 말. 서울대병원 응급실로 급히 오라는 말. 순애는 전화기를 떨어뜨릴 뻔했다. 새벽 첫차 버스를 타고 읍내로, 읍내에서 고속버스를 타고 서울로. 3시간이 넘는 시간이 마치 평생처럼 느껴졌다. 버스 안에서 순애는 계속 기도했다. 제발, 제발 우리 아들 살려주십사고. 창밖으로 스쳐가는 풍경들이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 손은 떨렸고 가슴은 터질 것 같았다. 하지만 병원에 도착했을 때 의사의 표정에서 순애는 이미 모든 것을 알았다. 유족이냐는 질문에 엄마라고 대답했을 때 의사는 안타깝다는 말과 함께 내 손상이 심각했다는 설명을 했다. 그 뒤의 말들은 들리지 않았다. 세상이 무너져 내렸다. 외아들, 70평생 살아온 이유, 가슴에 묻고 살아온 남편 자리를 채워준 아들. 그 아들이 차디찬 시신이 되어 누워 있었다. 영안실에서 순애는 아들의 손을 붙잡고 밤새 울었다. 며느리 은정도 와 있었지만 서로 위로할 여력이 없었다. 은정은 구석에서 고개를 묻고 울고 있었고 5살 배기 손녀 하늘이는 무슨 일인지도 모른 채 할머니 무릎에서 잠들어 있었다. 준호는 그렇게 40도 되기 전에 세상을 떠났다. 아들의 마지막 말이 귓가에 맴돌았다. 왜 그때 좀 더 물어봤을까? 무슨 고민이 있었던 걸까? 순애는 자책하며 아들의 손을 놓지 못했다. 손은 이미 차가워져 있었다. 따뜻하던 아들의 손이 이제는 얼음장처럼 차갑기만 했다. 장례는 3일장으로 치러졌다. 준호의 직장 동료들, 대학 동창들이 와서 조문했다. 모두들 좋은 사람이었다며 성실한 사람이었다며 안타까워했다. 하지만 그 누구의 위로도 순애의 가슴에 난 구멍을 메울 수는 없었다. 빈소에 앉아있는 시간이 끝없이 길었다. 조문객들의 얼굴이 하나씩 스쳐갔지만 순애의 눈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발인 날 아침 순애는 며느리 은정을 조용히 불렀다. 은정의 눈은 퉁퉁게 부어 있었다. 겨우 30살. 남편을 잃은 젊은 여자. 그리고 5살 딸아이를 홀로 키워야 하는 엄마. 순애는 며느리에게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고 물었다. 힘들면 시골로 내려와서 함께 살자고, 하늘이라도 자신이 봐줄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은정은 고개를 저었다. 서울에 남겠다고 했다. 준호가 다니던 회사에서 유족 고용제도가 있어 자신이 거기서 일할 수 있다고 했다. 하늘이 어린이집도 서울에 있다고 했다. 은정의 눈빛에는 뭔가 단호한 결심이 있었다. 순애는 며느리의 손을 꼭 잡으며 그래도 힘들면 언제든 연락하라고, 자신은 며느리가 아들의 아내이고 손녀의 할머니라고 말했다. 장지로 가는 버스 안에서 순애는 창밖을 보며 눈물을 훔쳤다. 외아들을 땅에 묻는 길. 이보다 더 슬픈 일이 세상에 또 있을까? 하관식이 끝나고 흙이 관 위로 떨어질 때 순애는 그만 주저앉고 말았다. 하늘이가 할머니 옆에서 작은 손으로 할머니 등을 토닥이며 울지 말라고, 하늘이가 있다고 말했다. 그 말에 순애는 더 크게 울었다. 그래, 아직 이 아이가 있구나. 준호의 피가 흐르는 이 작은 생명이. 장례를 마치고 모두 돌아간 뒤 은정은 서둘러 짐을 쌌다. 하늘이 어린이집 때문에, 그리고 회사에 빨리 나가야 한다며 급하게 떠났다. 순애는 현관 앞까지 나가 며느리와 손녀를 배웅했다. 택시가 멀어지는 뒷모습을 보며 순애는 알 수 없는 불안감을 느꼈다. 왜 그렇게 급하게 떠나는 걸까? 며느리의 표정에서 뭔가 숨기는 것이 있다는 느낌을 받았지만 설마 했다. 며칠 후 순애는 다시 시골로 내려왔다. 빈집은 너무나 고요했다. 준호의 어린 시절 사진들이 벽에 걸려 있었다. 초등학교 입학식 사진, 중학교 졸업 사진, 대학 합격 통지서를 들고 활짝 웃던 사진. 순애는 그날 밤 혼자 소주를 마셨다. 평생 술을 입에 대지 않던 그녀였지만 그날만큼은 술이 필요했다. 취하지도 않았다. 그저 목구멍이 타들어가는 것 같았다. 빈집에서 혼자 마시는 술은 쓰디쓸 뿐이었다. 장례를 치른 지 한 달쯤 지났을 때 은정에게서 전화가 왔다. 생활이 어렵다는 말이었다. 회사 급여가 생각보다 적고 집세며 하늘이 어린이집비며 혼자 감당하기 힘들다는 말. 순애는 가슴이 먹먹했다. 젊은 며느리가 혼자 아이 키우며 일하는 게 얼마나 힘들까. 50만 원만, 아니 30만 원만이라도 도와달라는 며느리의 목소리는 조심스러웠다. 순애는 100만 원을 보내주겠다고 했다. 손녀가 밥은 굶으면 안 된다는 생각뿐이었다. 준호가 남긴 보험금이 있었다. 5천만 원 정도. 적은 돈은 아니었지만 며느리와 손녀가 당분간 살아가는데 필요할 거라 생각했다. 은행에 가서 100만 원을 송금했다. 며느리에게서 감사하다는 문자가 왔다. 그리고 하늘이 사진도 한 장 보내왔다. 어린이집에서 찍은 사진이었는데 하늘이가 활짝 웃고 있었다. 순애는 사진을 한참 들여다보며 눈시울을 붉혔다. 그렇게 한 달에 한 번씩 은정에게 돈을 보내기 시작했다. 처음엔 100만 원, 그 다음엔 80만 원, 그 다음엔 120만 원. 은정의 요청 금액은 조금씩 늘어났다. 하늘이가 감기 걸려서 병원비가 든다고, 이번 달은 전기세와 수도세가 밀렸다고, 하늘이 옷을 사줘야 한다고. 순애는 묻지 않고 보냈다. 손녀가 필요한 거라면 뭐든 해주고 싶었다. 반찬 가게 수입이 많은 것은 아니었지만 혼자 먹고 사는 데는 충분했다. 그 돈을 손녀에게 쓰는 것이 당연했다. 매달 100만 원씩, 때로는 150만 원씩, 많을 때는 200만 원씩. 은정의 요청은 점점 잦아졌고 금액도 커졌다.
순애는 보험금 통장에서 돈을 인출하는 일이 잦아졌다. 하지만 조금씩 이상한 점들이 보이기 시작했다. 순애가 이번 주말에 올라가도 되냐고 물으면 은정은 항상 바쁘다고, 하늘이가 아프다고, 다음에 연락하겠다고 말했다. 전화는 점점 짧아졌다. 하늘이 목소리를 듣는 일도 드물어졌다. 하늘이 바꿔달라고 하면 지금 자고 있다고, 나중에 영상통화하자고 했지만 영상통화는 한 번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보내달라던 사진도 점점 뜸해졌다. 순애는 불안했지만 며느리도 바쁘고 힘들겠거니 생각하며 참았다. 그렇게 1년이 지났다. 순애가 보낸 돈은 2,500만 원이 넘었다. 보험금의 절반이 사라졌다. 반찬 가게 수입도 빠듯해지기 시작했다. 이웃 영숙이가 걱정스럽게 너무 무리하는 거 아니냐고 물었지만 순애는 괜찮다고, 손녀밥 먹이는 돈인데 괜찮다고 답했다. 하지만 속으로는 걱정이 컸다. 정말 이 돈이 손녀를 위해 잘 쓰이고 있는 걸까? 한 달 반이 더 지나자 보낸 돈은 3천만 원을 넘어섰다. 순애의 통장 잔고는 급격히 줄어들었고 반찬 가게로 번 돈까지 며느리에게 보내는 일이 많아졌다. 무릎도 아프고 허리도 아팠지만 순애는 새벽부터 일어나 반찬을 만들었다. 손녀를 위해서라면 이 정도는 참을 수 있었다. 하지만 마음 한편에서는 의심이 자라고 있었다. 가을이 되었다. 준호가 떠난 지 1년이 다 되어갔다. 순애는 며느리에게 전화를 걸어 다음 주가 준호 기일인데 내려올 수 있냐고 물었다. 하지만 은정은 회사 프로젝트가 있어서 못 내려간다고 했다. 아들 기일인데도 와야 하는 거 아니냐고 물었지만 은정은 정말 죄송하다며 나중에 따로 찾아뵙겠다고 했다. 전화는 그렇게 끊겼다. 기일날 순애는 혼자 제사를 지냈다. 준호가 좋아하던 음식들을 정성껏 차렸다. 불고기, 동그랑땡, 잡채, 삼색나물. 상을 차리고 절을 올리는데 눈물이 왈칵 쏟아졌다. 절을 마치고 밥을 먹는데 밥이 넘어가지 않았다. 그저 물로 목을 축일 뿐이었다. 빈 제사상 앞에 혼자 앉아 있자니 아들이 곁에 없다는 현실이 더욱 가슴 아팠다. 그날 이후로 며느리에게서 연락이 뚝 끊겼다. 전화를 걸어도 받지 않거나 받아도 바빠서 나중에 전화하겠다는 말만 반복했다. 문자를 보내도 읽기만 하고 답장이 없었다. 한 달이 지나고 2달이 지났다. 순애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무슨 일이 있는 게 분명했다. 순애는 다시 고속버스를 탔다. 며느리가 산다던 주소를 적어갔다. 준호가 살던 집, 전세로 얻은 작은 아파트. 서울에 도착해서 택시를 타고 아파트로 향했다. 심장이 두근거렸다. 하늘이를 만날 수 있을까? 얼마나 컸을까? 아파트 현관 앞에 섰다. 벨을 눌렀다. 1번, 2번, 3번. 아무도 나오지 않았다. 이웃집 문이 열리더니 중년 여성이 고개를 내밀었다. 순애가 은정을 찾는다고 하자 이웃은 몇 달 전에 이사 갔다고 말했다. 어느 날 갑자기 짐 싸서 나갔다고. 순애는 당황했다. 이사를 갔다고? 왜 자신에게 말도 없이? 아파트 관리사무소로 갔지만 개인정보라서 이사간 주소는 알려줄 수 없다고 했다. 막막했다. 며느리의 휴대폰으로 다시 전화를 걸었다. 역시 받지 않았다. 문자를 보냈다. 지금 내가 살던 집 앞인데 이사 갔다던데 왜 말도 없이 갔냐고. 하늘이는 어디 있냐고. 제발 연락 좀 해달라고. 한참을 기다렸지만 답장은 오지 않았다. 순애는 그날 서울 어느 모텔에 묵으며 밤새 걱정했다. 손녀가 어디 있는지, 잘 지내고 있는지, 며느리는 왜 이러는 건지. 불안과 초조함이 밤새 순애를 괴롭혔다. 다음 날 순애는 준호가 다니던 회사를 찾아갔다.
인사팀에 가서 사정을 설명했다. 며느리가 여기서 일한다고 했는데 찾을 수 있냐고. 하지만 인사팀 직원은 컴퓨터를 확인하더니 고개를 저었다. 회사에 그런 사람이 없다고. 유족 고용제도도 없다고. 순애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을 뻔했다. 며느리가 거짓말을 했다는 뜻이었다. 회사에 다닌다는 것도 서울에 산다는 것도 모두 거짓말이었다. 그렇다면 그동안 보낸 돈은 3천만 원이 넘는 그 돈은 어디에 쓴 걸까? 순애는 떨리는 손으로 며느리에게 마지막으로 전화를 걸었다. 이번에는 신기하게도 받았다. 순애는 지금 서울에 있으니 당장 만나자고 소리쳤다. 하지만 은정은 지금은 못 만난다고 했다. 하늘이는 어디 있냐고 물었지만 은정은 괜찮다며 잘 있다고만 했다. 순애가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하자 은정은 제발 자신을 내버려 두라고 자기도 자기 인생 살고 싶다고 말했다. 그 순간 전화가 뚝 끊겼다. 다시 걸어도 받지 않았다. 순애는 그대로 길바닥에 주저앉아 울었다. 순애는 포기할 수 없었다. 손녀를 찾아야 했다. 경찰서에 갔다. 하지만 경찰은 가족 간의 문제고 실종은 아니니 개입하기 어렵다고 했다. 며느리 휴대폰 번호나 마지막 주소로 수소문해 보라고 지인들에게 물어보라고 했다. 순애는 허탈하게 경찰서를 나왔다. 며칠을 서울에서 헤맸다. 준호가 다니던 회사 근처, 예전에 살던 아파트 주변. 어디를 가도 며느리와 손녀의 흔적은 찾을 수 없었다. 돈은 점점 떨어졌고 몸은 지쳐갔다. 하지만 순애는 포기할 수 없었다. 손녀를 찾을 때까지는. 일주일째 되던 날 순애는 우연히 한 교회를 지나가게 되었다. 사랑의 교회 부설 고아원이라는 간판이 보였다. 왜인지 발걸음이 그쪽으로 향했다. 교회 마당에서 아이들이 놀고 있었다. 여러 아이들이 웃으며 뛰어놀고 있는 모습이 평화로워 보였다. 그때였다. 한 아이가 눈에 들어왔다. 키가 작고 머리를 단발로 자른 여자아이. 그 아이의 뒷모습이 낯익었다. 순애는 황급히 마당으로 들어갔다. 가까이 다가갔다. 그 아이가 돌아봤다. 하늘이었다. 분명 하늘이었다. 1년 반 만에 보는 손녀. 많이 자랐지만 그 눈망울은 여전했다. 순애는 손녀를 꼭 안았다. 눈물이 왈칵 쏟아졌다. 하늘이는 영문을 모르겠다는 표정으로 할머니를 쳐다봤다.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다. 중년의 여성, 고아원 원장이었다. 순애가 이 아이 할머니라고 하자 원장은 안으로 들어오라고 했다. 사무실로 들어갔다. 하늘이는 다시 마당으로 나가 놀았다. 원장은 파일을 꺼내 보여주며 설명을 시작했다. 하늘이는 넉 달 전에 이곳으로 왔다고. 엄마가 데리고 와서는 양육이 어렵다며 아이를 두고 갔다고. 처음에는 잠깐만 맡기겠다고 일자리를 구할 때까지만이라고 했지만 그 후로 한 번도 연락이 없었다고. 전화도 받지 않았다고. 원장은 경찰에 신고했지만 친권 포기 절차를 밟지 않은 상태라 법적으로 복잡하다고 했다. 그냥 사실상 유기한 것이라고. 하늘이는 지금 이곳에서 다른 아이들과 함께 지내고 있다고. 착한 아이지만 가끔 엄마 찾으면서 올 때가 있다고. 순애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손녀가 고아원에서 넉 달을 보냈다니. 그동안 자신은 며느리에게 돈을 보내면서 손녀가 잘 크고 있을 거라 믿었는데 순애는 떨리는 목소리로 자신이 데려가도 되냐고 물었다. 원장은 물론이라고 할머니시라면 당연히 양육권이 있다고 했다. 순애는 그 길로 서류를 작성했다. 손이 떨렸다. 하늘이를 데려갈 수 있다는 안도감과 며느리에 대한 분노가 교차했다. 마당으로 나가 하늘이를 불러 할머니랑 시골 갈 거라고 말했다. 하늘이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엄마는 어디 있냐고 물었지만 순애는 나중에 온다고 거짓말했다. 순애는 그날로 하늘이를 데리고 시골로 내려왔다. 버스 안에서 하늘이는 할머니 무릎에 기대어 잠들었다. 순애는 손녀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눈물을 흘렸다. 이제는 절대 놓지 않을 거라고, 이 아이를 지켜줄 거라고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시골집에 도착한 하늘이는 낯설어했지만 금세 적응했다. 할머니가 해주는 밥을 잘 먹었고 마당에서 뛰어놀기도 했다. 하지만 순애는 마음이 편치 않았다. 며느리에 대한 분노가 가라앉지 않았다. 그동안 보낸 3천만 원이 넘는 돈은 어디에 쓴 거지? 왜 거짓말을 한 거지? 순애는 다시 서울로 올라가기로 했다. 이번에는 하늘이를 이웃 영숙이에게 맡기고 서울에 도착해서 순애는 준호가 다니던 회사 동료를 수소문했다. 장례식 때 명함을 받아둔 사람이 있었다. 전화를 걸어 신분을 밝히고 은정에 대해서 아는 게 있냐고 물었다. 김 대리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을 꺼냈다. 사실 준호가 돌아가시기 전에 상담한 적이 있었다고. 은정 씨가 준호 몰래 카드를 많이 썼다고. 빚도 좀 있었다고. 준호가 그 문제로 많이 힘들어했다고. 정확한 액수는 모르겠지만 준호가 감당하기 힘들 정도였던 것 같다고. 그래서 준호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고 사고도 그 때문인 것 같다고. 순애는 충격을 받았다. 아들이 왜 그렇게 힘들어했는지 이제야 알 것 같았다. 마지막 전화에서 힘든 일이 있다고 했던 말이 떠올랐다. 순애는 더 알아보기로 했다. 준호의 휴대폰을 뒤져서 며느리의 친구 번호를 찾아냈다. 전화를 걸어 자신이 은정의 시어머니라고 밝히고 은정이 어디 있는지 아냐고 물었다. 친구는 한동안 연락이 안 됐다고 했다. 하지만 몇 달 전에 연락이 왔었다고. 새로 만난 남자가 있다고. 준호 씨 돌아가시고 얼마 안 됐을 때였다고. 너무 빨라서 말렸지만 안 들었다고. 지금 그 남자랑 같이 산다고 했다고. 주소는 정확히 모르지만 인천 쪽이라고 했던 것 같다고. 순애는 분노가 치밀었다. 며칠을 인천에서 보내며 수소문했지만 허사였다. 결국 순애는 탐정사무소를 찾아갔다. 며느리를 찾아달라고, 돈을 주겠다고, 비용이 든다는 말에도 괜찮다고, 꼭 찾아야 한다고 했다. 순애는 남은 보험금 1,000만 원을 탐정 비용으로 맡겼다. 이틀 뒤 탐정에게서 연락이 왔다. 찾았다고. 인천 부평구에 살고 있다고. 순애는 그 주소로 달려갔다. 낡은 다세대 주택. 2층 문 앞에 섰다. 벨을 눌렀다. 문이 열렸다. 며느리 은정이 서 있었다. 순애를 보고 깜짝 놀랐다. 순애는 소리쳤다. 이게 무슨 짓이냐고. 은정은 당황한 얼굴로 순애를 안으로 들였다. 집안은 어질러져 있었다. 거실에는 남자가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있었다. 인사도 없었다. 순애는 은정을 노려보며 물었다. 지금 무슨 짓을 한 거냐고. 하늘이를 고아원에 버리고 이렇게 남자랑 살고 있냐고. 은정은 자신도 자신의 인생이 있다고 했다. 혼자 애 키우면서 일하는 거 너무 힘들었다고. 못 키우겠다고. 순애는 그래서 버렸냐고, 고아원에 버렸냐고 소리쳤다. 은정은 고개를 숙였다. 어머니가 데려가셨다고 들었으니 된 거 아니냐고 말했다. 순애는 참을 수 없었다. 넌 엄마라고, 엄마가 어떻게 자식을 버리냐고. 은정은 어머니는 모르실 거라고, 자신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준호 죽고 나서 혼자 남았을 때 얼마나 외로웠는지 모를 거라고 말했다. 그리고 사실 준호도 자신에게 잘해준 건 아니었다고. 일만 하고 시간도 안 보내고 돈도 제대로 안 줘서 카드를 쓸 수밖에 없었다고. 순애는 거짓말하지 말라고 소리쳤다. 하지만 지금 중요한 건 그게 아니었다. 그동안 보낸 돈은 뭐냐고. 3천만 원이 넘는 돈,
하늘이 밥값이라며 받아간 돈이 어디 갔냐고. 은정은 말을 잇지 못했다. 순애가 설마 이 남자 주느라 쓴 거냐고 물었을 때 은정은 고개를 돌렸다. 그 표정으로 순애는 모든 것을 알았다. 순애는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사기죄로 고소하겠다고 말했다. 은정은 제발 자신도 잘못했다고 하지만 자신도 살고 싶었다고 빌었다. 순애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밖으로 나왔다. 가슴이 터질 것 같았다. 순애는 곧바로 경찰서로 향했다. 사기와 아동유기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경찰은 조사를 시작하겠다고 했다. 며칠 후 더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졌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준호의 휴대폰 기록을 분석했는데 사고 전날 준호가 남긴 메시지가 발견됐다. 어머니에게 보내려다 보내지 못한 메시지였다. 엄마, 나 진짜 힘들어. 은정이가 내 돈 다 가져가고 빚까지 내가 갚으라고 해. 이혼하고 싶은데 하늘이 때문에 못하겠어. 어떡하지? 그리고 은정과 준호의 마지막 통화 기록도 있었다. 통화 내용이 일부 복원됐는데 은정이 준호의 보험금을 언급하며 그걸로 빚을 갚을 수 있다고, 그럼 자신의 빚이 다 갚아진다고 말하는 내용이었다. 준호가 미쳤냐고, 자신이 죽어야 보험금을 받는데 그게 무슨 소리냐고 소리치자 은정은 그럼 죽든지라고 말했다. 순애는 그 기록을 보고 그 자리에서 쓰러질 뻔했다. 사고가 단순한 실수가 아니었을지도 모른다는 의심이 들었다. 아니, 어쩌면 준호가 스스로 아니다. 생각하기도 싫었다. 하지만 아들이 그날 얼마나 절망했을지, 얼마나 괴로웠을지 생각하니 가슴이 찢어졌다. 경찰은 사고에 대해 재조사를 시작했다. 하지만 이미 1년 반이 지난 시점이라 증거를 찾기 쉽지 않았다. 블랙박스 영상도 보관 기간이 지나 삭제됐고 목격자도 없었다. 결국 단순 교통사고로 결론 날 가능성이 높다는 말을 들었다. 순애는 며느리에 대한 분노가 하늘을 찔렀다. 하지만 동시에 아들이 얼마나 힘들었을지 생각하니 자책감이 밀려왔다. 왜 진작 말하지 않았을까? 왜 혼자 그렇게 힘들어했을까? 순애는 밤마다 아들 사진을 보며 울었다. 경찰 조사는 몇 달이 걸렸다. 은정은 아동유기와 사기 혐의로 기소됐다. 하지만 재판 결과 처벌은 가벼웠다. 집행유예 2년. 순애는 법정에서 소리쳤다. 이게 뭐냐고, 이렇게 가벼워도 되냐고. 하지만 판사는 친권자가 자녀를 고아원에 맡긴 것은 유기로 보기 어렵고 돈을 받은 것도 명확한 사기로 입증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순애는 허탈했다. 하지만 더 이상 싸울 기력이 없었다. 중요한 건 하늘이었다. 재판이 끝난 후 순애는 하늘이의 양육권을 완전히 확보했다. 은정은 친권을 포기했다. 어차피 자신은 못 키운다며 어머니가 키우라고 말했다. 끝까지 냉담했다. 모든 일이 정리된 후 순애는 시골로 돌아왔다. 하늘이는 벌써 초등학교에 입학할 나이가 됐다. 순애는 하늘이를 시골 초등학교에 입학시켰다. 아이는 금세 적응했다. 학교에서 친구들도 사귀고 매일 신나게 뛰어놀았다. 하지만 가끔 하늘이가 엄마는 언제 오냐고 물었다. 순애는 엄마는 일 때문에 바빠서 못 온다고, 나중에라도 올 거라고 거짓말했다. 언젠가는 진실을 말해야 하겠지만 지금은 아니었다. 아이가 조금 더 자랄 때까지 기다리기로 했다. 순애는 여전히 반찬 가게를 했다. 하늘이를 키우려면 돈이 필요했다. 70이 넘은 나이에도 새벽부터 일어나 반찬을 만들고 장에 나가 팔았다. 힘들었다. 무릎도 아프고 허리도 아팠다. 손가락 마디마디가 굳어가는 것 같았다. 하지만 저녁에 집에 돌아와 하늘이가 달려와 안기면 모든 피로가 사라졌다. 하늘이는 학교에서
그림을 잘 그린다는 칭찬을 받았다. 어느 날 집에 돌아와서는 학교에서 상을 받았다며 자랑했다. 그림을 펼쳐 보여주었는데 거기에는 할머니와 하늘이가 손을 잡고 웃고 있는 모습이 그려져 있었다. 순애는 그림을 보며 눈물이 날 것 같았다. 세월이 흘렀다. 하늘이는 쑥쑥 자랐다.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학생이 됐다. 순애는 여든이 됐지만 여전히 가게를 했다. 하늘이가 이제 아르바이트해서 돈 벌겠다고 말했지만 순애는 안 된다고 공부하라고 했다. 어느 날 저녁 하늘이가 조용히 말했다. 자신은 엄마 없어도 괜찮다고. 친구들이 가끔 엄마 없냐고 물어보지만 할머니가 있으니까 괜찮다고. 순애는 손녀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많이 컸다고. 이제 다 컸다고. 하늘이는 할머니를 지켜주겠다고. 할머니 힘들 때 자신이 도와주겠다고 말했다. 그날 밤 순애는 아들 준호의 사진을 보며 말했다. 내 딸 할미가 잘 키우고 있다고. 걱정 말라고. 하늘이는 착하고 건강하게 잘 크고 있다고. 천국에서 편히 쉬라고. 사진 속 준호는 환하게 웃고 있었다. 순애의 두 손에는 이제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작은 손이 다시 놓여 있었다. 그 손을 절대 놓지 않을 것이다. 힘들고 아픈 시간들이 있었지만 순애는 이제 알았다. 사랑하는 사람이 곁에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살아갈 이유가 된다는 것을. 순애는 이따금 장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하늘을 올려다본다. 구름 사이로 햇빛이 쏟아진다. 그 빛 속에서 아들 준호가 웃고 있는 것 같다. 엄마 잘했다고 고생했다고 말하는 것 같다. 할머니와 손녀는 작은 시골집에서 서로를 의지하며 오늘도 하루를 살아간다. 순애는 새벽에 일어나 반찬을 만들고 하늘이는 학교에 간다. 저녁이면 함께 밥을 먹고 TV를 보며 웃는다. 그렇게 평범한 일상이 이어진다. 어느 날 하늘이가 말했다. 나중에 크면 할머니를 모시겠다고. 할머니가 편하게 살 수 있게 해주겠다고. 순애는 고맙다고 우리 하늘이 착하다고 말하며 손녀를 안았다. 그 품 안에서 하늘이는 할머니 냄새가 좋다고 할머니가 세상에서 제일 좋다고 말했다. 밤이 깊어간다. 작은 마을에 하나둘 불이 꺼진다. 순애의 집에도 불이 꺼진다. 할머니와 손녀는 나란히 누워 잠든다. 내일도 또 새벽이 오면 순애는 일어나 하루를 시작할 것이다. 손녀를 위해 그리고 하늘나라에 있을 아들을 위해. 세상은 때로 잔인하고 아프지만 그 속에서도 사랑은 이어진다. 할머니의 주름진 손과 손녀의 작은 손이 꼭 맞잡혀 있는 한 그들은 괜찮을 것이다. 오늘도 내일도 그 다음 날도